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손학규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건질 민생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갈갈이 찢어진 민심을 수습할 통합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능력 있게 안정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손학규를 보고 대통령 하면 제일 잘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제일 잘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3년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될 겁니다. 유능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을 필요로 합니다. 일자리 만들고 복지정책을 펴나가고 평화를 열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지사 때 일자리를 74만 개를 만들고 위스타트와 같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한약 분쟁을 해결하고 야권 대통합을 이룩한 통합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민심이 천심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저 손학규가 할 것입니다. 그 손학규 후보께서는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여정부 사람으로 보람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지난 민주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의 정신과 가치, 이것은 민주당이 계승해야 될 업적이자 기본 정신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표를 2번이나 지낸 사람으로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공과는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생경제 실패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재벌개혁이 무산됐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또 양극화가 심해지는 단초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 정권을 이명박 정부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패의 경험을 우리의 겸허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먼저 손학규 후보님, 손학규 후보님은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아주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유신 독재와 5.16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재집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참 좋은 슬로건 만드셨는데 나중에 제가 후보가 되면 좀 빌렸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2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죠.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잘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일 것 같고, 또 박근혜 후보를 누를 수 있는 사람 손학규가 될 것이니까 별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신을 찬양하는 사람 세력이 다시 집권한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박근혜 후보가 복지를 얘기하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없이는 복지, 경제민주화 이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능력 있는 안정된 세력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재창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클린턴이 다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단지 당시 후보로 나온 정동영 후보 개인의 실패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의 실패를 반성을 했는데 전장 남아있는 분들은 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정말로 뼈아픈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국정 파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졌다고 해서 그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 권위주의 해체,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 복지 확대, 또 남북관계 발전, 지방균형 발전, 그다음에 여성들의 지위 향상 모든 면에서 큰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민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양극화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민심을 얻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뼈아픈 일이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아주 깊어지고 있고 국내에도 양극화, 부채 문제, 내환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럽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전개돼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 경제 역시 극심한 환율 불안, 또 경기 침체를 맞게 될 우려가 큽니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미래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단기적, 장기적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유로존 위기 그리고 한국 경제 내년도 위기 상황을 보면 저는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그 해법은 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북방경제권의 한류를 찾는데 미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같은 걸 보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123개의 기업이 들어있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5만여 명 이상이 지금 개성공단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리해서 국정을 맡게 되면 제2, 제3호 개성공단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남과 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서 시베리아 또 중국, 북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대한민국이 50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저는 북방 경제 평화를 통해서 80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미래 제2의 경제 도약 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순천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 아주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순천에서 야권 단일화, 이것은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기초 초석을 놓는 것이었고,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총선 완전 승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127석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권 통합 그 과정에서 민노당을 비롯한 그 진보정당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고,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우리가 진보 세력이 아픔을 봤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야권 단일화 통합의 길은 역시 의연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은 최소한 서민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서민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입니다. 기름값. 이게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님하고 손학규 후보님께서 각각 이 지금의 기름값 문제에 대해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리터당 얼마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값비싼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학규 후보 답변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름값은 리터당 한 2,000원 가까이 되죠. 경유는 조금 한 1,800원대 되고, 1,900, 7, 80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중요한 과제는 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경제 구조, 산업 구조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자연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유사, 비정유사의 단맛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 정책상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오르면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정유사는 돈을 더 버는 구조, 이것은 바꿔나가야 될 겁니다. 손학규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9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겠다. 사실 가계부채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금 걸림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파산을 쉽게 해서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능력이 사장돼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막겠다. 근데 파산을 쉽게 하면 예를 들면 도덕 불감증, 또 금융기관 부실, 여러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는데, 그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예, 가계부채는 말이죠.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도덕 불감증, 도덕적 해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자들이 사회적으로 폐인이 돼서 사회 부담이 더 크게 되는 것, 이것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금융이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 이것도 미리 막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좀 파산을 쉽게 해서 폐인이 되기 전에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오도록 하자. 그래서 통합도산법을 개정을 해서, 이를테면 지금은 5년 동안 꼬박 내야지 구제될 수 있는데 3년만 내도 구제될 수 있도록 하자.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제 길을 열어주자. 채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심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자. 물론 가계부채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마련에 있습니다. 네. 손학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0% 정도 득표를 했다 하더라도 지난번 민주통합당의 실패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후보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 관한 한 전당 구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분당을 해서 출마를 하셨고, 어려운 쪽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 민주당의 총선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죠. 저희가 작년 말에 야권 대통합을 이루고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급상승을 해서 새누리당을 10%까지 앞섰습니다. 근데 결국 그 뒤에 우리 당이 보여준 교만, 그리고 다 이겼다 그래서 저희 땅 따먹기, 패거리 가르기, 이런 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지지를 유보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완전히 지지를 철회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127석을 줬습니다. 많은 투표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 이제 조금 더 제대로 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박준영 후보께 질문 두 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에 때 아닌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대선의 핵심적인 쟁점은 민생입니다. 개헌 논의 잘못하면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고 마치 대통령제 권력 집중이 민생 파탄 실정의 원인이나 되는 거냐, 그냥 이렇게 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어제 그저께인가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분으로 이게 마치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도 이런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건지 제왕적 대통령을 했었다는 건지 우리 박준영 그 지사님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개헌 논의라는 것이 아무리 취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 뒤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략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권 후에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우리 헌법이 87년 체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또 보다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죠. 참여정부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권위주의를 해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권화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또 정권이 바뀌니까 금방 다시 제왕적 대통령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개헌인 것이죠. 드린 거죠? 예, 그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저는 계신지. 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비슷한 그런 게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참여정부 때 대북송금, 특검, 민주당의 분당, 그리고 몇 가지 참여정부에서 공약을 하지 않았는데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보면은 공약한 거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단임 5년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도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 공약을 안 지키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화두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도시에 많습니다. 도시 문제 해결할 건 많죠. 그러나 그 많은 국회의원이 한 개 구에 2명, 3명 있을 필요가 있느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좋아진다, 나아진다, 이런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복지 잘 해낼 수 있다, 경제민주화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호가 좋으면 뭐랍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고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진보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간층, 중산층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준비된 후보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해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신뢰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년 전 우리는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며 이명박 정권에게 뺏겼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없이는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저는 당대표를 2번 하고 3번에 걸쳐서 그 어려운 야권 통합을 이루면서 수권정당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민생 그러면은 손아귀입니다. 일자리 그러면 손아귀입니다. 통합 그러면 손아귀입니다. 젊어서 민주화 운동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이제 민생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